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500조인데 애플이 2000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삼성을 막 살라고 그래요. 진짜 거기서 드라마 키가 올라가네요. 근데 지금 꺾이고 한 3, 4개월 됐잖아요. 아무리 가라고 기도를 해도 안 갑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이 화면을 지금 딱 키자마자 저분이 나왔어 하고 다 놀라실 만한 분이 나왔는데요. 네, 슈퍼개미 이세무사 TV에서 드디어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염승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기소개 물론 네. 모두가 알겠지만 자기소개 간단히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염승환이고요. 뭐 여기도 책이 있는데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의 저자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왜냐면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프로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분씩 네. 저자님 위주로, 특히 뭐 재테크 쪽, 주식 쪽 저자님 위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요. 역대급 베스트셀러가 나왔습니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거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이 책이 아직도 잘 팔리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충분히 뭐 초대가 가능한 네. 저자님이라고 생각해서 모셨고요. 일단 하나하나 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 제목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염불리 염승환과 함께라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뿌잉뿌잉 이쁜 별명을 얻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염불리라는 별명이 왜 탄생했으며 이 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팬들이 지어주신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3프로 TV에 이제 매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별명이 이제 염탐꾼부터 시작해가지고 염탐꾼.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의견보다는 그냥 이제 나가서 어차피 의견이라는 게 또 틀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좀 오래 방송을 하려면은 그냥 팩트만 위주로 전달을 하자. 그래서 증권사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뭐 보고서도 네네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이런 거 추려가지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좀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약간 이제 그게 염탐꾼 같다. 여기저기 정보를 키우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감이 안 좋아서 염탐정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게 더 멋있다. 네, 염탐정. 네, 약간 염탐정. 탐정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 3프로 댓글창에서 어느 분이 이제 염불리라고 갑자기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런 정보들을 어쨌든 수집해서 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갑자기 염불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갑자기 퍼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염불리라고 처음 했을 때는 염불리?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사실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럼요. 사실 불리라는 별명을 뭐 누가 붙여주겠어요. 솔직히. 너무나 러블리하다는 네, 뜻이니까. 그래서 좀 고맙다는 의미로 그게 딱 처음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 또 재밌는 건 저희 회사 사장님도 염불리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족들은 가족들은 이제 저희 딸이 농담으로 한 번씩 그래요. 이제 뭐 부탁할 때 염불리가 해줘야지. 약간 재밌게. 그래서 가족들도 가끔씩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염승환 부장님이 러블리하다는 뜻이니까 주변 분들에게 다 사랑을 받는 거고요. 아마 사랑을 받는 거는 저도 뭐 염 부장님 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지만 너무나 친절한 말투예요. 말투 자체가 너무나 친절하시고 또 말투만 그런 게 아니고 내용도 굉장히 좀 독자님들 마음을 이렇게 좀 어루만져 줄 때도 있고 괜히 염불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별명 얘기는 들었고 네. 현직 지금 증권회사 부장님이십니다. 네네.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청소년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도 뭐 요즘 워낙 주식이 핫하고 하니까 증권회사 입사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증권맨이 되셨는지 뭐 증권맨 되시기 전에 되시는 과정 또는 증권맨 되니까 이런 게 좋다 뭐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증권회사 이제 직원이 된 거는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심자의 행운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뭐 이거저거 사라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사실 처음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기고만장했죠 사실은. 이제 그 정보만 믿다가 철석같이 믿다가 상장 폐지를 한번 당하고 갔어요. 상장 예. 폐지. 그러니까 다 아마 이런 스토리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도 그래요. 그게 희한하게 처음 하신 분들이 그런 유혹에 좀 못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공부 자체가. 아무래도 이거 나는 좀 증권업으로 좀 한번 가야 되겠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투자도 재밌는데
이 주식 좀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막 읽고 막 분석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전에 이트레이드죠. 이트레이드 증권인데 거기서 공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또 그 회사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됐고 이제 가서 어떤 이제 면접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성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로. 예. 근데 그냥 저는 뭐 솔직하게 다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합격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가서 하게 된 일이 이제 고객분들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에 저도 제가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뭐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헤매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고객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근데 그거를 1년, 2년, 3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지식이 쌓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뭘 제가 억지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업무랑 연관돼서 하니까 어쨌든 하게 됐고 그만한 지식이 이제 몇 년 후에 쌓이게 되니까 어느 분을 만나도 그냥 이게 답변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증권가 용어를 잘 안 쓰고 되게 좀 풀어서 설명을 잘해요. 쉽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좀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분들 왜 못 알아들으시지? 근데 알고 봤더니 당연히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그 후로부터는 제가 그냥 이제 풀어서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이렇게 3프로TV에 출연을 하게 됐고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한 거 사실 뿐인데 그게 어떻게 좀 신선했나 봐요. 이게 구독자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어쨌든 저는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 그냥 보고서 보고 시장 분석하고 정말 매일 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 이렇게 계속 들어보니까 왜 요즘에 가장 핫하고 인지도가 높은지 알 것 같아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책도 쉽게 읽으셨을 것이고 또 영상을 보면서도 쉽게 이제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 상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면 우리 연 부장님처럼 쉽게 주식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그 고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갈 때 수학을 배우잖아요. 사실 수학 배울 때 처음에 하는 게 일단 공식 같은 거 배우잖아요. 방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시 생각나는 피타고라스 정리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뭐 저 어려울 때 뭐 사인, 코사인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무튼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식도 주식 용어를 알고 있어요. 용어. 그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이 세계에서 부동산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용어를 모르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부동산 할 때도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할 때도 정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초 지식으로 일단 이 세계에 발을 디뎠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부터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여자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JYP라든가 엔터사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부터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기업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도 보시고 보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요즘엔 네이버만 검색해도 보고서 나오니까. 그리고 전자공시도 많이들 어려워하지만 전자공시도 사실은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주식 투자 하려면. 그래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그럼 예를 들면 JYP가 뭐 하는 회사인가? 거기 보면 뭐 전자공시에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나와 있는데 뭐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좀 공부를 미리 약간 주식 용어라든가 하면 보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보고서 하는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를 하세요. 뭐 저도 사실 과외를 받아봤지만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과외 선생님 구하기 어렵잖아요. 실제 쉽진 않습니다. 근데 기업에 관해서는 과외 선생님이 IR 담당자거든요. 그 전화해서 궁금한 거 이게 메모해놨다가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알려주라고 하는 게 IR 담당자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전자공시에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궁금하면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해결을 하시고 그게 사실 주식 투자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알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맞는다. 그럼 그게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업데이트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회사가 내가 그리고 있는 방향과 맞는 건가? 저도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업계에 발을 들인 지가 15년 됐지만 정말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이제 팁을 드리면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해만 하시다가 이해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요 진짜 머릿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차근차근히 내가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공부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스텝 바이 스텝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구구단 외우듯이 아주 기초적인 공식 또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뭐 주식 사전은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주린이가 가장 하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게 이제 거의 주식 사전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마 기초는 이 책으로 충분히 다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기초 용어가 익숙해지면은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뭐 우주든 아니면 뭐 엔터든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종목, 네. 뭐 전자공 시스템도 읽어보고 또는 리포트도 찾아보시고, 그러다 모르면 IR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보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하면은 1년만 하면 연보장천 할 수 있다. 자신감 갖고 어느 순간 갑자기 본인이 레벨업 되는 걸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처음 하신 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3개월 했는데도 이게 투자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역시 뭐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해.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6개월 1년 가면요, 이건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영을 배우건 골프를 배우건 한 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6개월 1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요즘 엔잡 시대잖아요. 네.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간 작가님이시고 연예인급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방송과 유튜브를 다니시는 이제 주식 전문가, 월급을 받으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부장님이시고, 직장인 또는 작가, 유튜브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뭐 이 중에서 좀 이거 할 때가 제일 행복해 뭐 이런 거 있나요? 이거 회사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방송. 너무 재밌는 게. 그래요? 이거 왜냐면 저도 이게 체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요 마음이 더 편해요. 그 전에 좀 긴장하는데 막상 앞에 카메라가 딱 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덜 떨리는 것 같고. 저도 장이 올라가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막 폭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보고 나면 저도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오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이상하게 방송에 딱 이게 나가면요, 아무리 미국장이 폭락을 하고 우리 한국 시장이 급락을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방송에 나가는데 미국장이 폭락했고 막 우리 한국장도 안 좋은데 저도 막 인상 쓰고 막 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한숨 쉬면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가뜩이나 장도 안 좋은데. 근데 오히려 그러시더라고. 제가 편하게 그냥 방송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힐링 된다고. 차라리 이게 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방송 자체가 가장 좋고 그냥 재미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방송국 아직 뭐 전문 방송인은 아니시고 네, 전문 주식 전문가로 출연하시지만 이러다가 진짜 연예인 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좀 제일 궁금한 건 책의 양식, 형식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77이라는 질문을 뽑았을 텐데 숫자가 큰 의미가 있나요? 뭐 이렇게 7자를 좋아하시나요? 그걸 그렇게 이제 일부러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출판사에서 처음 제의를 받을 때 백문백답 같은 거 아시죠? 보통 그렇다. 그래서 백문백답을 써보자 이렇게 제의를 받아서 제가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이제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돼가지고, 그러니까 촉박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판사에 얘기를 했어요. 100까지 못 쓸 것 같다. 솔직히 지금 만약 원하는 날짜에 쓴다면 70 아니면 80 정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그럼 차라리 77로 가자. 차라리 행운의 숫자 77. 신의 한 수네요. 신의 한 수. 그래서 그렇게 해서 77로 맞췄어요. 뭐 처음에 의도했던 건 전혀 아니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의 한 수로 77가지의 질문이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좀 현실판 질문인데요.
독자들이 공부하고 알아야 될 만한 질문들인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은 책에는 담지 못하는 진짜 질문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진짜 주식해서 큰 돈 벌었어요? 뭐 무슨 종목 사야 돼? 이런 질문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책에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실제로 연부장님을 만났을 때 주식 초보자들이 실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 지금 마이너스 30% 까져 있는데 이럴 때 연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나고 예, 여기 있는 책에는 거 제가 이제 있을 때. 그런 건 안 넣어놨는데 정말 손해가 본의 아니게 커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의도를 안 했어요. 나 당연히 누구 말 듣고 막 좋게 해서 막 사긴 샀는데 대처를 못 하셔가지고 그럼 그런 예.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 먼저 기업명을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어떤 기업인지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딱 기업을 보고 제가 아는 기업 같으면 바로 설명을 해드려요.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폭락했으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들고 가라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손절하라고 해서 손절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버티라고는 하시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옛날에요. 상담을 초창기 할 때 제가 실수했던 게 고객분이 저한테 마이너스 50%짜리 물어봤어요. 아 이거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손절하시라고. 그러니까 회사는 나쁜 기업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당장 1년 안에.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갈아타라고 했는데 갈아탄 그 기업은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이 교체했는데 새로 산 거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물론 바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1, 2년 지난 후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상담은 그러니까 그걸 교훈 삼아가지고 함부로 50% 이렇게 손해난 거 팔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진짜 우량한 기업이라면 예,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웬만하면은 정말 이상한 기업 아닌 이상은 그냥 버티시라 그래요. 그렇게 했던데 당장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버티라고 반등을 해줘서 너무 반등을 고맙다 하고. 말이라도.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고 최근에 그 효성그룹이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아시겠고요. 효성 TNC 아. 그게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도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 기업들이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버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업의 어떤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런 게 크게 문제 없고 그러면은 버티자고 하는데 근데 제가 무조건 팔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자본 잠식 기업. 자본 잠식 기업.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 중에 상폐당한 기업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 자본 잠식되면 또 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다행히 삼성중공업이 유중해서 좀 살아났지만 제가 예전에 삼성중공업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본 잠식될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전력이 있잖아요. 그때 그 주주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고. 근데 저는 재무제표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솔직히 사실대로 매년 적자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재무상에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은 일단 되도록이면 그냥 버티시라. 실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내 종목 반토막 냈는데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근데 연부장님 기준으로 아주 용납이 되지 않는 종목이 아닌 다음엔 손절매 타이밍도 놓쳤고 반토막 났으니까 버티셔라. 근데 실제로 반등 주는 확률이 훨씬 높았고 네, 맞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기업은 자본 잠식 기업. 그 이유는 자본 잠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자 유상증자 하다가 관리 종목 들어가서 상폐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 기준으로 그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어요. 9장에 이제 제목들이 장마다 있는데 1장이 주식 용어예요. 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1장에 이제 주식 용어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그럼 요 용어 중에 제가 하나 쫙 한번 질문하고 싶은 용어가 시가총액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은 A 주가 뭐 10,000원이야, 뭐 B 주가 5,000원이야 이렇게 주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시가총액을 전혀 뭐 알지도 못하고 주식하는 사람한테 삼성전자 얼마야 하면 8만원을 다 아는데 맞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야 그럼 1조인가? 뭐 1,000억인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의 중요성을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초보 투자자분들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왜 시가총액이 넣냐면 무조건 그냥 주가만 봐요. 오늘 삼성전자 8만원, 82,000원, 85,000원 이것만 매고 오늘 1,000원 빠졌네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주식 투자의 기본은요 제일 기본은 무조건 시가총액입니다. 이 회사의 덩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LG생활건강이 자기는 제일 좋은 회사인 줄 알았대요. 주가 15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일 큰 회사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이 20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덩치 차이가 엄청 큰데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LG생활공이 훨씬 좋은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절대로 그건 그냥 단순한 그냥 주가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이제 주식 수에다가 현재 가격을 곱한 거예요. 우리 그 횟집 가면 시가에 얼마에 파는 것들 있잖아요. 회. 사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그 이 회사의 가치 그게 이제 바로 시가총액인데 그걸 시가총액으로 하는데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가만 보면 몰라요. 삼성이 이제 8만 원이 싼 건가? 비싼 건가? 근데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500조인데 애플이 2000조잖아요. 이거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삼성전자 막 살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삼성전자가 쌌나? 비싼 줄 알았는데 애플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보면서. 실제로 이건 애널리스트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 피어그룹이라고 하는데 피어그룹이라는 게 이제 또래 집단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총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이버의 시총과 카카오의 시총. 근데 사실은 네이버는 지금 주가가 3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10만 원대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카카오가 훨씬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 거의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졌죠. 예. 그러니까 시총이라는 건 그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시더라도 절대 주가로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셔서 이거를 그 시총 기준으로 보는 습관을 하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1등부터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매일 순서가 나오잖아요. 최소한 하루에요. 1등부터 20등까지 무조건 보세요. 20등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10등 밑에 있던 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10등 안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10등 밑에 있던 기업들이 다 카카오, 네이버 막 이랬는데 그 기업들이 어느새 막 10등 안으로 뛰어들고 2차전지 기업들이 밑에 있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올라가고 근데 그 위에 있던 은행주나 막 이런 애들은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이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구나. 이런 섹터를. 근데 그거는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만 보면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가총액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는 게 주식 투자하는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쨌든 주가로는 A와 B 기업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으로는 당연히 비교가 돼요. 누가 덩치가 더 커야 되는지.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고 공부 방법으로는 적어도 한 20위권까지는 매일매일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 시가총액이 커지는 업종들은 요즘 핫한 업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의 제목은 주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개념이 없냐 뭐 이런 말처럼 주식 개념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2장의 주식 개념 중에서 제 눈에 싹 들어왔던 건 성장주와 가치주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 가을 겨울 여름 뭐 올해 봄까지 이렇게 성장주에서 가치주를 좀 넘어오는 네.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네. 성장주 가치주 개념과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성장이 담보된 그 산업에 속한 거. 예를 들면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뭐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 아마존,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누가 봐도 그냥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잖아요. 꾸준하게. 이런 사이클에 이런 진폭이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성장주라고 좀 불리는 거고 가치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저평가주로 불려요. 이 가치주가. 가치주다 성장주다 솔직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구분을 하니까 일단 이런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가치주라는 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상대적으로 많이 좀 싼. 그러니까 뭔가 이름은 가치주는 맞는데 저평가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저평가주인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씩 결함이 있어요. 괜히 저평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의심하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의심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 시대 올 거고 근데 이건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차를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이게 도대체 성장주인가 가치주인가. 원래는요 현대차는 가치주였어요. 판매 사이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이 있어요. 이걸 경기민감주라고 하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다 가치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그냥 하나의 이런 진폭을 타는 가치주의 영역에 속했는데 꾸준하게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차를 보는 시각이 바뀐 게 이 기업을 보니까 이제는 꾸준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제너시스가 잘 팔려요. 제너시스라는 고급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서만큼 안착을 한 데다가 그 번 돈 가지고 이제 아이오닉 5를 만들었잖아요. 아이오닉 5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 UAM 이제 날아다니는 그 플라잉카 그것까지 정의선 회장이 청사진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이클이 이렇게 갑니다. 전기차 사이클은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은 물론 가치주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전기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성장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로 바뀌는 순간 기업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가치주는 되게 안전해요. 크게 까먹을 것도 없어요. 주가가 싸니까. 대신에 되게 진폭이 있는 그런 경기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장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 성장의 끝을 몰라요. 대신에 리스크가 있는 게 성장했던 산업이 성장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무식하게 부러집니다. 최근에 더존비전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정말 몇 년간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부러지고 있어요. 아니 실적이 솔직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쭉쭉 부러집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예를 들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실 경쟁자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 메신저를 대적하는 만약에 경쟁자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주가 부러져버립니다. 바로 부러져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는 독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높은 PER을 주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하실 때는 성장주가 큰 수익을 남겨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에 성장주들이 진입장벽이 헐거워지거나 그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이럴 때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성장주 투자하실 때는 그런 점 좀 유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성장주가 정말 강했잖아요. 정말 강했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백신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치주로 조금씩 변동됐는데 이 성장주는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스톱되고 안 좋았잖아요. 근데 왜 성장주들이 주가가 엄청 BBIG라 그래서 많이 갔냐면 희소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산업들이 다 성장을 못해요. 근데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는 오히려 더 성장했죠. 언택트로. 그때는 또 진단키트도 성장주였어요. 왜냐면 진단 수요가 많으니까. 코로나 치료제 거기다가 온라인 결제 회사들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경제가 안 좋은데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성장을 하지? 그 시장이 희소성을 인정해 주니까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백신이 나오니까 우리 마스크 벗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밖으로 나와요. 성장했던 기업들이 희소성이 떨어져요. 조선주도 성장하네? 뭐 자동차도 성장하네? 못난이로 불리던 뭐 예를 들면 여행주, 항공주도 좋아지네?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기업들이 이제 막 분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주 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희소성이. 그래서 가치주들이 그럴 때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그 기업들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희소성 때문에 되게 부각돼서 가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럼 누구나 좋아 보일 때는 싼 걸 찾아요. 기왕이면 야 우리 더 싼 거 찾아보자. 그래서 가치주가 경기 회복기엔 좋아진다.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 개념 그리고 어떻게 예.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3장은 이제 투자 지식에 대한 10가지가 써 있는데요. 네. 투자 지식 쪽에서는 이게 이제 실전 투자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제가 단어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증자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상자가 어렴풋이 뭔지는 다들 개념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공시가 딱 떴을 때 해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시는 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개념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도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다고 쳤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차입을 합니다. 차이. 예, 뭐 내가 아는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고 보통 은행에서 빌리겠죠. 금융기관에서 하는 그 차입이 있고 차입은 주식수나 이런 게 느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은행에서 빌리니까 이자가 나가요. 그래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죠. 부채가 늘어. 예, 그래서 재무구조는 되게 안 좋아집니다. 두 번째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예, 사채 발행이죠. 그래서 채권 발행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역시 그것도 부채는 부채인데 되게 장기간 부채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좀 낮아요. 우량한 기업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솔직히 크게 부담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저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매달 이제 채권 투자자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역시 그것도 부채기 때문에
약간 재무부동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은행 차입보다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이건 기업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증자예요. 증자. 주주들은 제일 싫어하죠 사실은. 근데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자는 뭐냐면 그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제 채권 발행하기도 그렇고 이 차입하기도 힘든 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당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이라는 건 주주한테 돈을 받아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주주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좋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요. 그럼 예를 들면 1,000만 주짜리 회사인데 300만 주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30%가 희석된다 그래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집니다. 주식 수가 줄면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공급이 줄어야 무조건 좋은 건데 이건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당 가치가 30%가 바로 희석이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한 날은 주가가 급락을 해요. 그게 그 이유 때문이고, 근데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 회사가 여러 가지 그 유상증자 하는 원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성장하려고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는 없고, 증자할 테니까 주주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주십시오 이러면은 시장이 용납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그런 기업들은 유상증자 한 첫날 빼고는 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설비 투자 네. 목적일 때는. 특히 작년하고 올해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유상증자 많이 했잖아요. 주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무 업황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서 오히려 악재는 아닌데, 제일 안 좋은 건 회사가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자금을 조달을 해서 빌린 거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가에 되게 안 좋아요. 유상증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주가 움직임이 천차만별이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무상증자는 뭐냐면은 무료로 주식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주분들이 짜증나는 게 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무상증자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일단 무조건 줘요. 그냥 내가 안 원해도 그냥 줍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그래서 보통 100% 증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잖아요. 100% 증자하면 나한테 공짜로 1,000주를 줘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재산이 2배가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그렇게 1,000주는 늘어났지만 사실은 권리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없애는 날인데 그때 가격을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1,000주를 받는 대신에 10,000원짜리 기업이 5,000원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똥돈이잖아요. 근데 왜 좋냐면 일단 착시 효과예요. 10,000원 하던 기업이 5,000원 됐으니까 싸 보여요. 일단 싸 보이는 데다가 어쨌든 공짜로 주는 거고, 거래량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많이 일으켜줘요. 특히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면서 가격까지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회사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번 돈의 일부를 가지고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유증과 다르게 되게 증시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유상증자가 되면 일단 유상증자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설비 투자 목적이면 그래 사업이 잘 되나 보다. 네. 근데 운영자금 조달이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면 야 이거 돈은 못 버니까 주식한테 돈 뜯으려고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상증자는 돈도 안 내는데 주식을 주지만 주가가 권리락 때 반으로 떨어지거나 본전 같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무상증자는 좀 호재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가 10만 원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증을 하면 5만 원이 되니까 신규 매수 수요가 들어와요. 싸니까. 비싸서 안 사려고 했던 분들이 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신규 수요 창출 면에서도 되게 좀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설명 들어봤고요. 사장은 주식투자의 정석, 우리가 정석대로만 하면 사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사장의 정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 분할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렇게 이제 이 책에 질문이 있는데 대답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할하면 이제 요새는 되게 꺼려하시더라고요. 막 분할한다 그러면 주가 빠지기도 하고, 그 계기가 됐던 게 사실 작년에 LG화학 때문에 그 LG화학 쇼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분할은 사실 두 가지가 있고요. 인적 분할, 이제 물적 분할입니다. A라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B, 여기나 주주의 인적 구성이 똑같으면 그건 인적 분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적 분할을 했을 때는 나는 삼성전자의 주주면서 삼성 반도체의 똑같은 주주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이고 사실 인적 분할이 되게 좋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난 삼성 반도체만 좋은데 난 삼성 스마트폰 싫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팔면 되고. 지금은 합쳐져 있으니까 그냥 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인적 분할을 딱 했어요. 삼성 스마트폰하고 삼성 반도체랑. 그러면 일단은 분할을 했을 때 내가 두 개 다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딱 갖고 있었을 때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재상장하는 날, 아, 난 스마트폰 싫어, 20주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주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되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적 분할한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서 기회 창출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기업의 그 시가총액을 합치면 분할 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이 인적 분할은 되게 좀 저는 호재다. 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물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은 뭐냐면은 주주의 인적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일반 주주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LG화학의 하나의 사업부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인적 분할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갖고 있게 되고 LG 화학도 갖고 있게, 두 개 동시에 갖고 있게 되는데, 이걸 사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원했어요. 인적 분할하라고. 근데 LG가 그걸 반대하고 물적 분할했는데, 그럼 결론 뭐냐? 내가 LG화학 주주면 나는 LG화학 주식만 갖고 있는 거고, LG화학이 대신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를. 그 사실은 변화는 없어요. 100% 지분이니까 그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100% 갖고 있잖아요.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법상. 예, 그래서 보통 최소한 80%나 70%만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물량을 이제 다른 투자자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70%에 달하는 지분만 인정을 받게 돼요. 아, 그럼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제 열이 받는 거죠. 나는 100% 갖고 있고 싶은데 70%만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거기다가 상장을 하는 순간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중복됐다는 리스크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할인을 해줘요. 보통 30%. 그러면은 70%가 아니라 지주회사가 되는 순간 50%만 지분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은 그런 좀 리스크가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 주가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SK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가 있는데 왜 SK텔레콤이 그동안 굉장히 할인을 받았냐면 통신이 대부분이잖아요. SK텔레콤이. 근데 통신 사업이라는 게 그냥 매년 버는 돈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평가를 받아요. 성장을 못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SK텔레콤 내에 되게 알짜 회사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뭐 11번가도 있었고, 또 SK 팀앤 모빌리티, ADT 캡스라고 보안 회사도 있었죠. 원스토어라고 엠마켓 회사도 하나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요, 통신회사 안에 있으니까 그냥 묻혀 있어가지고 전혀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부각이 안 되는데 이 회사들을 따로 떼내가지고 인적 분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따로 이 회사들만 가치 평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숨겨져 있던 회사들이요, 하나씩 떼어져 나가면서 새롭게 가치가 또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적 분할을 하는 거는 되게 좀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물적 분할은 그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상장을 안 한 상태로만 물적 분할하면 그것도 역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분할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는 기술적 분석 7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은 사실 이제 뭐 차트 보는 건데,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책에 지금 5장에는 기술적 분석 7가지가 쓰여 있고, 저는 사실 추세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차트 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추세인데, 추세가 중요하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추세라는 거는 트렌드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꼭 사실 차트만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도 방향을 타고 가거든요. 강세장일 때는 뭐 진짜 죽었다 깨도요, 그냥 계속 가요.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만 반영하는. 근데 횡보할 때는 역시 그 악재와 호재가 혼재돼 있고, 그다음에 약세장에서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요,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추세라는 거는 어쨌든 한번 형성이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올해 초하고 작년 말에 삼성전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그렇게 올랐는데도 방향을 위로 타니까요, 그냥 계속 치고 가더라고요. 저는 무섭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꺾이고 한 3, 4개월 됐잖아요. 아무리 가라고 기도를 해도 안 갑니다. 지금 추세가 꺾여버리니까. 그만큼 추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추세는 그냥 간단히 3가지밖에 없어요. 상승, 횡보,
그다음 하락. 이 세 개로 다 끝나요. 근데 1년 중에 대부분은 되게 재밌는 사실은 거의 다 횡보합니다. 상승하는 기간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상승하는 기간 딱 1, 2개월에 내 계좌 수익률이 다 결정이 나요. 이 12개월이면 8개월에서 10개월은 내가 견디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나머지 4개월이나 2개월에서 다 보상을 받아요. 진짜 거기서 드라마 키가 올라오거든요. 작년에 삼성전자 5만 전자, 6만 전자 비하는 거랬잖아요. 얼마나 횡보했습니까? 근데 그걸 몇 달 견디신 분들이 단 3개월 만에 대박이 났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추세에서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상승 추세, 당연히. 추세가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관련 속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세는 횡보 추세예요. 횡보할 때가 주가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쉴 때도 있고 내려가서 쉴 때도 있거든요. 이게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근데 그 상황에서 주가 방향성이 없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란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지금 당장은 아닌데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조금만 이겨내시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어떤 좋은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가 위로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실패할 때도 있죠. 밑으로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손절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 본 거니까. 그래서 추세를 보실 때는 세 가지만 보시되 상승, 횡보, 하락이고, 횡보 추세에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 기업들 중에서 산업 분석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아, 얘가 속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몇 달 후에 좋아질 것 같은 산업이면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좀 횡보했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화장품에 있어요, 연초에. 근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횡보는 하는데 몇 달 후에 마스크 벗을 것 같은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왜 못 들어가면 주가 안 가니까, 재미없어서. 언제 갈지 답답하니까. 근데 주식은 진짜 팔아리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들어서, 왜냐면 싸잖아요. 부담도 없고. 그럴 때 들어가신 분들이 이번 5월달에 진짜 웃으셨잖아요. 진짜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앞으로 몇 달 후에 좋아지는 섹터가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좋아하시는 게 상승 또는 횡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하락 추세 보면서 와, 이거 많이 떨어져 있네, 많이 떨어지는데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하락 추세 매매는 그러면 왜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왜냐면 이게 하락하는 거는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떨어져요. 계속 더 떨어져.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져요. 바닥 밑에 또 바닥 기다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오버슈팅이라 그러죠.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오버슈팅해서 저도 진짜 95,000원 갈 줄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근데 가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쭉쭉 치고 가버리잖아요. 내려갈 때도 정말 무식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꽂는 구간에서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진정되는 구간이 있어요. 더 이상 안 빠지고. 그게 뭐냐면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레벨에서 2, 3개월 정도가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하락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사도 절대 안 늦어요. 주가가요, 여러분 이랬다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고, 일정한 그 기간 조정을 보인 후에 방향을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리꽂는 칼날에 대응하지 마시고 적어도 최소한 2개월, 3개월의 횡보 구간이 나온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종목은 섣불리 사지 마시고 바닥을 다지는 거를 한 2달 정도 보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장은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증권사 리포트 약발이 좀 잘 받는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제가 요즘 판단하기엔 한 작년부터 좀 증권사 리포트들이 약발이 잘 받아요. 어떤 종목 리포트 나오면은 제목에도 증권사 보고서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질문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실제로 그게 또 시장 영향도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땐 정말 잘 먹고요. 요즘 장은 또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횡보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보고서 나면 떴다가 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전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와서 보고서 나오면은 막 단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를 매일 보셔야 되고, 왜 보시는 게 좋냐면 내가 모르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기업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 분들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아니면 뭐
중소형 기업들도 보고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막 분석을 해주세요. 그걸 알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잖아. 아,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모멘텀이 있구나.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이번에 화장품 회사들도 제가 좀 좋게는 봤지만 면세점하고 화장품은요, 저도 보고서 보고 알았던 거예요. 보고서를 안 봤으면 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 보고서가 인사이트가 있는 게 미래를 좀 예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위클리 자료를 쓰세요. 유통 화장품을. 근데 거기에 세세하게 되게 잘 쓰세요. 아, 이번 주는 유통 중에서 예를 들면 백화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다 나와요. 백화점을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제로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백화점을 간대요. 그 논리를 쓰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서 백화점주가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면세점주들은 저도 되게 안 좋게 봤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아니, 지금 당장 여행도 못 가고 중국 사람들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면세점이냐.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그거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있대요. 왜? 임대료를 깎아줬대요. 인천공항 임대료를 원래 그게 몇천억씩 내는 돈이에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이런 면세점 망하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임대료를 몇천억씩 내요. 매출액 기반으로 깎아줬대요. 근데 시내 면세점도 장사가 잘 된대요. 짜이공들 있죠, 중국에. 그 보따리상들이 와가지고 2주간 격리돼도 상관이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 면세점 물품이 너무 싸고 좋은 거예요. 중국 면세점은 다르대요. 구색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와서 2주 격리 당하고 물건을 왕창 사서 먼저 보내요. 자기는 격리 당하지만 물건은 이미 중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호텔신라 같은 것도 흑자 전환했잖아요. 네. 저 당연히 적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 주가도 많이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캐치하시고 보고서에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 생각에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관련된 기업을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실제로 회사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디어가 맞으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호텔신라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보고서 나오고도 그분만 쓰신 게 아니라 또 한 분이 목표 주가까지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국에 웬 호텔신라. 근데 주가 안 갔어요. 빌빌빌 흘러내렸는데 결국 그분들이 맞았어요. 주가가 그때가 85,000원 밑에 있을 때거든요. 이번에 10만원 넘었잖아요. 근데 보고서를 안 봤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진짜 보물찬 건데 다만 유의하실 건 보고서를 너무 많이 나오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하는 방법은 웬만한 증권사의 산업 보고서는 다 읽어봐요. 산업이 더 중요해요. 산업 본 다음에 그 다음 기업 분석 보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 보고서를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도 당장 가셔가지고 당장 관심 있는 보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산업이라는 거. 매일 읽어보세요. 진짜로. 읽으면요 변화가 보입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이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바뀌었네? 왜 좋게 볼까?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답이거든요, 솔직히. 애널리스트가 괜히 좋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안 봤으면 몰라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애널리스트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되게 좋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보고서 톤이 바뀌었어요. 이런 목표 주가 다 낮췄잖아요. 최근 톤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였고. 매일 보면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 맞아요. 종목 분석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애널리스트가 왜 이 리포트를 썼는지 자주 보시다 보면 변화가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특히 산업 분석 리포트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실력에 큰 도움이 실전적으로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장입니다. 주가의 속성인데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정말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거 종목에 좋은 재료 오늘 나왔는데 주가 왜 떨어지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묻는 질문인데. 네, 맞아요. 대답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나 질문 많이 받아서 이 책에 꼭 넣은 건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죠. 호재 나오는데 왜 빠질까. 예전에 저도 초보 시절에. 근데 결국 그거예요. 주식의 속성을 아시면 돼요.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선반영. 지금 오늘 좋은 걸 반영한 게 아니라요, 3개월 후나 6개월 앞에 있는 걸 미리 당겨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주린이 분들이 요즘에 그 질문 하세요. 아직 마스크 안 벗었는데 왜 여행주 날라가요? 우리 여행도 안 가잖아요, 지금. 그걸 아직은 속성을 이해 못 하시니까 여행주 가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가는요, 미래가 사실 불확실하지만 그거에 베팅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식 시장이 현재를 반영하면은 진단키트는 매일 날라가야 돼요. 그렇죠. 여전히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근데 진단키트 주도 반토막 났잖아요. 왜냐? 3개월, 6개월 후에는 진단키트 많이 안 쓸 것 같으니까. 근데 여행주는 왜 가죠?
잘하면 3개월에 우리 광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전에요 대우조선해양이 그 매각된다는 루머가 예전부터 돌았었어요. 근데 실제화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 조선주가 안 갔는데요. 현대중공업 매각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막 주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매각된다고 뉴스가 딱 확정이 되니까 그날이 최고 꼭지였습니다. 그 후로 쭉쭉쭉 빠져서 아직도 그 주가를 회복을 못했어요. 소재의 선반영성이 그렇게 무섭고 바이오 기업들도 많은 분들이 왜 당하냐면 신약 개발해서 임상 데이터 잘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신기하게요. 바이오주들은 미리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임상 성공했다 딱 뉴스 나오잖아요. 주가 폭락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물려요. 임상 성공했으니까 난 따라간 건데 물려요. 왜냐? 주가 차트를 보시면 미리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미리 알았던 투자자들은 그날 다 던져버려요. 왜냐? 이 뉴스를 미리 선반영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나 안 움직였는데 호재가 나왔을 땐 괜찮아요. 그럼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땐 오히려 올라가요. 현대차가 얼마 전에요. GM 공장 5개가 가동했을 때 그날 주가가 5% 급등한 날이에요. 근데 왜 올라갔냐면 주가가 빌빌빌 기고 있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가는데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저렇게 쭉쭉 그러면 아마 그날 빠졌을 겁니다. 이 호재가 나와도 미리 선반영을 해서. 그래서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다면 주의를 해주시고 악재가 나왔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반영을 해서 그래요. 이미 약재가 반영돼서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악재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아마 많이들 해보실 거예요. 얘 악재 나왔는데 왜 올라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악재들인데 노출이 안 됐던 건데 그게 반영되는 순간 더 이상 악재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선행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주가의 속성은 선반영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재건 호재건 재료를 딱 봤을 때 뭐 악재라고 무조건 팔거나 호재라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그 재료가 과거 한 적어도 한 달, 두 달 동안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반영이 되어 있으면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장 주식의 속성에도 이제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저도 보자마자 야,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으셨겠다. 주식을 매도하는 게 어려워요. 주식 매도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산 이유가 틀리면 그냥 팔면 돼요. 아니면 그게 달성됐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다 사정들이. 예를 들면 나는 오늘 5%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 분이 있다면 5% 수익 나면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5% 수익 나는데 더 욕심내고 10%까지 갖고 가려고 해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는 분들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진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매수의 이유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 같아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일부가 내년에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샀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빅사이클 온지 안 온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직 유효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투자의 원리였으니까 그게 훼손되기 전까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현대차가 전기차도 잘 판매하고 내가 그리는 청사진에 맞는 기업 같다. 그래서 현대차가 점유율이 나중에 3등까지 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으로 샀어요. 그럼 그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가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현대차를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현대차가 점유율이 막 7등 점점 밀려요. 그럼 내 아이디어가 훼손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삼성전자 빅사이클 현대차의 점유율 상승 이걸 보고 샀는데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10% 빠졌는데 어떤 분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마이너스 10% 손절하려고 사신 건 아니지 않나. 현대차 이걸 보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훼손됐나요 지금? 제가 반문을 해드려요. 그럼 그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매수의 원칙이 깨질 때 매도예요. 아니면 그게 진짜로 나중에 달성이 되든가. 그게 아닌 이상은 10% 20% 빠져도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매도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건 내가 이 기업을 왜 샀는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도의 이유가 나오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시고 단지 지금 시세만 보세요. 이게 빠졌으니까 팔아야 될까? 그리고 10% 올랐으니까 팔아야 될까? 그 부분들만 좀 지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의 비결은 내 투자 아이디어가 달성됐거나 또는 훼손됐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구독자 지금 분들 중에 투자 아이디어 없이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라 그랬어.
그러면서 매도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매수한 이유가 달성되거나 훼손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실 때 왜 사는지를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그럼 그 적어 놓은 이유가 달성되거나 또는 내가 잘못 판단했거나 뭐 그럴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9장은 주의사항.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서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죠. 관리 종목은 일단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의 그 중간 단계예요. 좀 위험하니까 이 거래소에서 투자 주의하라고 사실 따로 모아놓은 그런 쪽이고, 보통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좀 회계상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투자할 때 좀 주의하라고 거래소에서 따로 뽑아놓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물론 관리 종목 중에서 또 회생을 해서 진짜 좋아진 기업들도 있어요. 특히 감사보고서 시즌이 3월달에 있는데, 그때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 네 가지인데 적정 빼고는 다 안 좋아요. 근데 보통 한정 기업들이 관리 종목에 많이 편입이 됩니다. 한정은 회계상 한 가지 항목 정도가 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을 못 냈을 때 보통 이제 한정 의견을 내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경미한 경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상패는 바로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사실은 한정 판결만 받아도 바로 상패입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일단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관리 종목은 그래도 거래는 할 수 있어요. 회생의 기회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데 목숨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목숨 붙어 있어요. 진짜로 회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상장 폐지는 그냥 끝이에요. 사망이죠. 예, 그냥 결정되는 순간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물론 이제 회사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회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근데 드물죠. 드물고, 상장 폐지 이제 실질 심사 들어가면 거의 상장 폐지로 가시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징후가 보여요. 기업 CEO가 자꾸 횡령 배임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 잠식 되는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상장 폐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아까 감사 보고서. 근데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단 CEO가 되게 먹튀가 많아요. 대주주가 지분율이 되게 작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재무제표가 되게 안 좋아요. 거의 적자로 도배가 돼 있어요. 매년 적자, 부채도 많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공부만 하면 솔직히 피할 수 있어요. 사실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를 피하는 제일 1순위는 내가 재무 공부만 잘하면 돼요. 기초적인 재무제표 공부만 하시면 피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피하는 방법은, 책도 많이 나와들 있잖아요. 재무제표 책 좀 약간 어려운 책들보다도 이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가지고 반드시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는 좀 되도록 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농담처럼 상장 폐지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주식시장에서 거래 안 되면 종목으로서 사망이죠. 그래서 뭐 사망 종목을 갖고 있게 되면 제 계좌도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 되고, 특히 적자 지속 기업 또는 자본 잠식 기업, 부채 비율이 과다한 기업, CEO가 부도덕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이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에 하나의 질문씩 9개 질문을 던졌는데요. 너무 질문이 다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보고 싶으시면 우리 영블리님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책 좋습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워낙 여기저기 많은 곳에 불려다녀서 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실 테니까 힘드실 테니까 간단하게 탑다운으로 시황, 업종 요 정도 이제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이제 6월이 지나가면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상반기는 사실 작년 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상반기 약간 조정장이었어요. 지금 장 흐름 어떻게 보시고 올해 2021년 남아있는 하반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뭐 강세장으로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변동성 장세는 계속 나오겠지만 강세장으로 방향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았다. 강세장 여전하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증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정말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PER이 지금 이익 추정치가 하도 올라가가지고요. PER이 12배밖에 안 돼요. 지수 올랐는데도.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평균 PER에 비해서도 저평가돼 있고, 그 제가 강세장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수출 데이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역대급 수출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안 좋은 수급 환경, 외국인들이 그렇게 8조 원씩 5월에 팔았는데도 안 빠졌어요. 5월도 올라갔거든요. 그 배경은 저는 펀더멘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게, 저는 사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도 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이제 드디어 경제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경제동맹을 맺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해가지고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현대차가 공장 짓고
있죠. 삼성전자, 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공장이 미국 현지에 짓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세제 혜택 약속도 좀 해줬고, 그러니까 한미 간에 특히 우리 한국은 그동안 중국이라는 시장에 많이들 그 공을 들였지만 사실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여기에 직접 진출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은 또 알아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중국과 우리가 경쟁 업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국에 되게 저는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여전히 하반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위치들을 봤을 때 되게 좀 좋은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테이퍼링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테이퍼링하고 시장 실제로 올랐습니다. 할 때만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근데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정상화되고, 내가 이제 환자라면 종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이제 종환자실에서 나가는 거예요, 테이퍼링은. 그리고 금리 인상은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정상적으로 베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긴축하니까 많이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긴축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천천히 할 거예요. 그리고 연준이 결정한 문제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돈을 계속 풀거든요.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을 한다면 그 국채가 다 빚입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거든요.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속 증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정부 재정을 메꿔야 되니까. 근데 세금으로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공화당이 자꾸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이 물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미국 행정부랑 궤를 맞춘다면 금리 올리는 거 솔직히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제로금리 상태는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주식시장이 되게 호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유동성도 여전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하반기도 되게 좋은 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슈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건 한미동맹 경제적 강화가 좀 있었다는 네,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진출 또는 미국 거대 시장 진출 뭐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 해도 이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은 당장도 아니고 아직 가능성은 좀 더 봐야 된다. 여러모로 봤을 때 강세장은 지속이다. 그러면 작년 3월 19일부터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도 좋게 전망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증세안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21%로 28%로 올리는 거 포기하고 대신에 글로벌 법인세 최저 한도를 15%로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나라가 OECD 가입한 국가 중에서 두 개밖에 없는데, 제가 한국과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아일랜드예요. 근데 아일랜드에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워낙 법인세가 낮아가지고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좀 안 좋대요. 그게 현실화가 되면.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세금이 올라갈 일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증시의 또 호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금 이슈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금리도 굉장히 천천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시장을 좀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인플레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도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위로 튀면 이건 증시에 되게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금리 인상까지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무엇보다 어차피 주가의 가장 큰 반영은 실적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다. 자, 그러면 지금 6월장 포함해서 앞으로 좀 보고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제가 단기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네. 중장기로 내년 초까지 본다면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반도체. 그렇지. 반도체는 필수적인, 그리고 반도체가 좀 최근에 기간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가격적으로도 좀 좋아 보이고, 두 번째가 이건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만한 것들 중에서 일단 첫 번째가 미용, 피부에 그 리프팅 시술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초음파 같은 거 싸가지고 피부를 쫙 당겨줘요. 주름 개선해주는. 근데 이 시장이 엄청 커진대요. 특히 이제 고령화될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름 생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 시술을 받으면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게 된대요, 사람이. 왜냐면 효과가 되게 탁월하다고 합니다. 반복 시술을 하면 의료기 계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맨 처음에 기계 팔고 예, 소모품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임플란트가 원래 병원에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좋았는데 이제는 이게 점점 가능해지잖아요. 치과 갈 수도 있고. 근데 임플란트도 역시 고령화 수혜주죠.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우주항공 왜냐하면 미사일 주권을 회복을 해서 우주 시대가 한국도 열릴 것 같아요. 옛날과 다르게 민간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옛날에는 나사나 우리나라 한국도 정부가 직접 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서 인공위성 만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발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자동차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기본입니다. 자동차는 너무 좋아서 자동차는 무조건이고 대신에 건설도 지금 정부 정책이 너무 좋잖아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방법 없습니다. 공급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민간 쪽으로도 많이 드라이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선거까지는 저는 건설 쪽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건설 업종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업종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반도체는 조정을 특히 좀 받아서 네. 더욱더 이뻐 보인다. 그리고 자동차는 뭐 말할 필요도 없었다.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성이 있는 거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게 성형미용 쪽 그리고 임플란트 쪽. 예. 그래서 임플란트는 치과, 뭐 성형미용 쪽은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쪽 기기도 팔면서 소모품도 팔 수 네. 있는 그런 종목들 진짜 뭐 흑속의 진주들 많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사실 실적이 뭐 대부분 없고 막 다 신약 개발만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도 있으면서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또 꽤 많이 있죠.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고 실적도 나오는 뭐 피부 관련 또는 성형 관련 임플란트 관련 주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주항공. 예. 그래서 우주항공은 지금 민간 말씀하셨는데 뭐 미국에선 지금 뭐 아마존, 테슬라 네. 뭐 이런 애들이 서로 지금 우주선 띄우려고 난리인데 세계화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우주항공주들이 관심을 이미 받고 네. 있고 네. 이미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대형주는 아까 말씀하셨고 중소형주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건설. 건설은 아무래도 대선하고도 또 네, 상관이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뭐 여기 있는 대형주들이야 뭐 당연히 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 중소형주도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 많죠. 워낙 우량한 네.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이 많아서 네. 여기 방송에서 뭐 언급드리지는 않겠고 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질문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영 부장님 워낙 바쁘신데 나와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 드렸나 모르겠네요. 아유. 그럼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좀 좋은 팁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저는 주식 투자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고생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을 몇 년 전에 전세로 넣으신 분들하고 그냥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신 분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뭐라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막 롤렉스 시계 막 재테크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림 재테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금 가치가 너무나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게 여기서 현금 가치가 올라갈까요? 앞으로 저는 더 심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갖고 있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갭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손쉽게 자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은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게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또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기업 내가 좀 더 산업 분석하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전기차 시대가 되고 우주항공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건설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내가 주주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산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금보다는 당연히 저는 주식이 좋고 그 주식의 시대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 10년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억눌려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작년부터 드디어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고 저는 이분들 쉽게 안 떠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로 점점 가요. 현금보다는 자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니까 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간 많잖아요. 오늘만 보지 마세요. 제발 조급하게. 오늘 10% 먹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고 내가 정석 투자하신 분이라면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서 장기로 롱런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많이 내실 분들은 내시고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 드리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내일 토요일에 강연회라는데요. 예. 8가지 업종을 뽑았어요. 8가지 업종이 5가지가 정확히 다 포함되어 그래요?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네. 아까 5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실적 있는 애들, 우주항공, 자동차, 건설까지. 네. 뭐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야 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건설하고 우주항공까지 겹친 거 보면서 제가 평소에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 부장님이 이런 추세 또는 아까도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 성장주, 미래산업도 말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약간 좀 시장을 바라보는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조금 더 뜻깊고 재미있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구독자분도 오늘 굉장히 많은 팁을 드렸으니까 영상 2번, 3번 반복하시면서 청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